국회 법사위, 대한민국 사법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기득권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고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자 조희대는 기자들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 법 왜곡죄,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카르텔의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 그럼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판사들이 옷을 벗게 되는지, 그리고 왜 국민의힘이 거품 물고 반대하는지 그 추악한 속내를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대법관 증언과 또 재판에 관한 헌법 소원이라고 정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관한 헌법 소원을 담은 개정안이 우리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사건 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랫동안 국민이 바라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법리 왜곡과 무성의한 판단 모습을 보면서 국민께서는 깊은 실망과 부정의와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에 동조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할 것입니다. 사법 정의를 막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라는 것이 지극히 비현실적인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마저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란 관련 영장을 번번이 기각을 해왔고 급기야 내란 속의 윤석열을 석방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택권, 즉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려는 음모도 있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초미의 관심사에서조차 이처럼 편향된 판단이 반복되는데 만약 보이지 않는 법정에서 홀로 재판을 마주하시는 국민들은 얼마나 더 큰 억울함을 겪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는 더 이상 묵갈 수만은 없습니다.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박탈되려 했던 국민의 권리를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함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누구나 권리 구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재판에 관한 헌법 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설립 초기부터 이러한 제도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었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도입의 필요성을 국회에 제출해온 제도인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억울한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헌법적 관점에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대법관 증언 역시 소수에 집중된 판단 구조를 분산해 보다 세밀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입니다.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지가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권을 무죄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헌법을 파기하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을 파기하는 행위를 오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사의 이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판소원 대상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심제는 위헌이라며 국민이 소송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한 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심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은 입법자의 결정사항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그리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제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판소원 허용법, 이게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뭔지 이경 기자 좀 설명해 줄까요? 우리가 지금 대법원까지 3심이잖아요. 근데 대법원까지도 갔었을 때, 내가 좀, 네 재판이 나한테 불리하다. 근데 그냥 불리한 것이 아니고 헌법에 위배됐다. 내가 헌법에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재판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비판적인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독일, 스페인, 대만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 소원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스트리아도 일부는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그러니까 3법, 그러니까 3심까지 법이 다 된 것이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거의 99%는 되지 않고 있고, 0.1%에서 1% 정도까지만 이것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것을 우리가 그 재판 소원을 낸다 하더라도 사전 심사에서 거의 99%가 다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0.1% 아니면 1%라도 헌법에서 보호받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저는 이 법이 이렇게 비판받을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요,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실제 이 법안 때문에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가든 안 가든 그런 법안이 존재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재판하게 되겠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여당 의원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제 이게 이 법을 도입한 취지이고요. 위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4심까지 하게 되는 거 결국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공론화됐던 것이다.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도 결국은 헌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잘못된 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행정입법 사법의 그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이 법안 심사 없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언젠가부터 국회가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법안 내용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를 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위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법왜곡제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법부 지금 신뢰하고, 주진우는 사법부 신뢰하는가요? 저한테 유리한 판단하면
그냥 신뢰하고 불리한 판단하면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법부가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없는 제도 만들어서 아예 더 씌워서 그냥 실형을 때리고 구속시키고 있는 장면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데, 야, 사법부 독립 미쳐서 이렇게 거꾸로 저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신뢰 기반이 없는 사법부 독립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법부를 독립시켜준 이유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의견은 달리할 수 있으나 그 내용 자체가 왜곡 없이 사법부가 결론을 내린다. 판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어서 독립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독립성이 훼손하는데 재판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100에 한 건이면 그거 엉망진창 아닙니까? 100만 건에 한 건이 엉망진창입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 김건희 관련된 특검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은 아예 봐주기를 대놓고 하는데 무슨 사법부 독립입니까? 그 독립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어떤 국민이 존중을 할 수 있고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저는 집권 여당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밀고 가겠습니다. 라면서 사법부 개혁안 계속 밀어야 하고요. 대법관 정원 누가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대법원에서 원래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원하겠다는데 왜 자기들이 반대합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됐던 것, 집권 여당이 힘으로써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데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처리돼야 될 법이 3개입니다. 대법관 증언,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 헌법소원, 그러니까 이 대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거, 그리고 법 왜곡죄. 이 3가지인데요.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의 사건과 관련해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고의로 법리를 왜곡한다? 이게 조금 애매해서 이거 위헌 소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오히려 이 김건희 특검이 기소했던 여러 사건들이 전부 다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를 판결나는 걸 보면서 법조계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 왜곡죄 필요하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3가지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네,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에도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그 판사님들이 또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실효성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법이 있는 것과 실제로 하면 안 되는 이것보다도 실제로 있나 없나 그 차이가 그 판사의 판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법 왜곡죄는 저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3심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3심 제도죠. 근데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적용을 받느냐.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가서 난 3심까지 기다릴 거야. 그럼 대부분이 내가 무슨 유명한 정치인이냐. 너는 무조건 기각이야. 이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또 이걸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대법관 증언 나온 것처럼 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법관이. 그래서 민주당에서 24명으로 늘리는 거, 48명으로 늘리는 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각되는 율이 어느 정도인지 많이 아시는, 기사도 많이 됐으니까요. 국민들이 이거를 대법관한테 제대로 그 심사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민사 사건은 80%가 대법관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시킵니다. 그럼 가사 사건은 90%를 대법관들이 아예 보지도 않고 기각을 시켜요. 그런데 아까 주진우 의원이 우리나라는 뭐 3심 제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배현미님께서 법 왜곡죄도 꼭꼭 빨리 당장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진짜 이번에 저는 대법관 증언 정말 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또 대법원에서 반대를 이렇게 세게 하고 나오면서 그 기조에 맞춰가지고 또 판결도 막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아니, 민주당이 지금 뭐 대통령이 요청하고 있는 이제 그 통상 관련된 법안 그리고 행정개혁 법안 이런 것과 함께 민주당에서 이미 논의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에 대해서는 좌우면하지 말고 밀어붙이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법부가 실제로 권력화돼 가지고요. 이 권력은 견제도 되지 않는 권력으로 막 작동하는 것이 검찰이 그렇게 해왔던 것과 정말로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 이거 지금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은 법안 통과를 통해서 통제해야 된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에 재판소원법을 거론하면서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될 거다. 국회를 설득하겠다. 대법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법개혁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이제 대법관 수 늘리는 거고 법 왜곡죄, 그다음에 이제 재판소원 이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길길이 날뛰는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자기가 또 저지러 놓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나에게 다 돌아올 칼날 이거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법원, 검찰 짬짬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도가 바뀌면 또 상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저는 조희대 대법관의 행태가 또다시 비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국회에서 3법이 통과된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기자들한테 하는 것은 틀림없이 공부실에서 기자들을 앞에 세웠겠죠. 오늘 대법원장이 할 말이 있으니까 미리 앞에 세워라. 나와서 미리 세워라. 네. 정말 이건 비겁한 짓이라고 봅니다. 근데 늘 이런 식이에요. 예. 늘 이렇게 기자들을 방패로 세워. 예, 그러다가 평소에는 질문해도 그냥 들어가니까 가버리고. 이제 기자들이 안 서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왜 하필 오는 입니까? 어제도 아니고 그럼 열흘 전에 네. 경고를 주려면 계속해서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국회의장을 만나든지 여당 대표를 만나든지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러면 그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문제에 자기들 불만을 표시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안 하고 그게 하는 자체가 뭐 사법부 독립이기 때문에 난 못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은 뭐든지 자기들은 그냥 멋대로 하는 게 독립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이잖아요. 지금. 아니 무슨 예. 저기 그 누굽니까 저 자유당 시절이 아니잖아요. 멋대로 그냥 고무신 멋대로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한판 뜨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번에 조희대는 한판 뜨자. 예, 저번에 이제 박영재 씨를 법원 행정처장으로 이렇게 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그 이제 재판의 파기환송 주심 판사죠. 재판인데 예. 이건 한판 뜨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지금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그 일설에하면 이제 법조계에서 지금 돌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대법관을 지원하더라도 대법관 26명을 지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법을 네. 바꾸면 되는 문제고 뭐 12명이 지상 낙원에 무슨 신이 설계해 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14명. 예, 14명이 그 문제는 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반발하기 위해서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원을 하면 내년 7월이 임기잖아요. 네. 근데 7월 달까지 그 임명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법원장이 어쨌든 간에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법을 만들어주다. 좋습니다. 그렇게 임명동의를 안 해버린다고요? 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러니까 조희대가 임명동의를 안 해버린다. 대법원장 후보가 와도 예. 이제 그 청와대 대통령한테 이제 해야 돼. 임명 제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법원에서. 그럼 저는 그게 이제 사보타지네 그러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그건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내년 7월이면 해소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하든 안 하든 그런 정도로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은 한판 하자. 지금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하고 지금 한판 뜨자는 거죠. 예. 그런 지금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 소원제도 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작용도 있고 이제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네.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50하국 출범할 때 헌법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행정기관의 처분이라든지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우리한테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권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당시에 그 50하국 헌법을 설계할 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 논리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를 한다고 보면은 피해자 구제가 자꾸 늦어질 수 있다. 그 지연될 수 있죠. 그건 뭐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 이제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논리로 해서 결국 우리가 단서 조항을 넣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의 68조 1항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예의적으로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다. 이 조항을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민의 그 기본권을 법원이 실상 침해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재판 때 그것을 명확하게 봤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절차를 무시하고 네, 그냥 해버렸잖아요. 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선택권을 갖다가 대법원이 말살을 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네. 대통령 후보로 이미 지명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출마를 야당의 후보로 네. 지명이 됐는데 네. 그것을 대법원이 나서서 네. 후보로 지명된 거 다 필요 없고 그렇죠. 내 말대로 무조건 안 돼. 이게 선거권 해버린 거죠. 선거권을 뺏어야 돼. 이 뺏어야 사람은 돼. 절대 네. 뺏어야 돼. 네. 라고 해서 이제 30일 만에 그냥 그렇죠. 입사천리로 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를 했단 말이에요. 기본권을 침해한 거죠. 네, 네, 당연히 네.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한 이제 헌법소원을 했을 때 뭐 사심제로 네. 가면 정치인이나 돈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부작용으로 맞아요. 그 네, 말도 네. 틀림없이 그렇죠. 맞는 말인데 과연 그 논리로 그러면 이것을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너네가 네.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법원 너네가 자정작용이 있느냐. 국민들이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한마디 답을 대답이 못 없잖아요.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토론만 하자.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의 권리 침해가 있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걸로 보여요. 솔직히 국민의 말하면.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을 법원 행정처장이라고는 요직에 그러니까 앉혀버리고. 앉혀버리고 예. 또 거기에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씨를 갖다가 예. 또 기주실장으로 하고 예. 이 체제는 이게 뭐냐. 난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아까 그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면 검찰 너네가 스스로 부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답을 못 한 거니까 오늘날 그렇죠. 이걸 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다 묻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하고 검찰한테. 검찰에. 너네가 판사나 검사가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네가 어떻게 작용을 할 텐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너네 하나도 안 해. 너네 아니 마음대로야. 지기현 판사 룸사롱 뭐가 됐습니까? 네. 그 제주도에 애기 보러 다니는 네. 판사들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죠. 이 분노, 국민의 의문 이것을 갖다가 대법원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나와가지고 기자들은 그냥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이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부분에 맞춰서 제도 설계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개혁에서 보안수사권 논의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지만 보안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동안 이 논리가 있는데 이게 현실이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기소를 다 자기가 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건들은 별건 수사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야 검찰은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러니까 수사랑 기소를 분리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가 이제 마치 주인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 10수년간 얘기가 되어 왔던 거죠. 근데 그거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제도 보완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사법개혁에서의 지금까지 논의에서의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핵심은 사법부의 개방성을 높여가는 방향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던.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무슨 얘기냐면 법원 인사도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다 하고 법원 행정처 그래서 뭐 양승태 코트에서 해놨던 사건들이 1년이 법원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네. 근데 지금 하는 말씀하신 지기현 판사라든지 제주도의 판사라든지 뭐 김인택 판사 문제라든지 이 판사들의 개별의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또 법원이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저기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한테만 잘 보이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지탄을 받더라도 나는 어쨌든 법정 안에서 신성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 문화를 깨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참여연대나 이렇게 사법개혁 주장했던 단체들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건 그래서 법원 인사 문제라든지 법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 부분이 사실 본류여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갑자기 법외국제랑 재판소원법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특정 이슈, 특정 인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런 거랑 연결돼서 이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공격을 받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개혁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원래 이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뭐 한 20년 이상 된 이슈들이잖아요. 그 논의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네, 네. 있어요. 그러면 사법개혁도 그거에 맞춰서 우선순위대로 처리를 해줘야 오해를 사지 않는다. 적어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재판소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대로 하면 재판소원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은 반드시 검찰이 수사로 구제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논리라면 어떤 재판은 이게 판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판사가 확정적 판결을 내리는 거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구제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더 있으면 말하는 대로 사법권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논리로는 맞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지금 첫 번째여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이제 뭐 법조계나 뭐 이런 쟁점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6천 갈 것 같아. 코스피가 5,500을 뚫었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창에 소식을 한라산 21도님이 주셔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좀 기운이 팍팍 흘러가는데 정치가 너무 후진적이니까 이게 좀 발동이 잘 안 걸린다. 입법으로 조금씩 받쳐주면서 가면 좋은데 법원 검찰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뒤로만 가려는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반보라도 앞당길까. 진짜 결국엔 정치의 역할인데 큰일입니다. 예, 그 김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가 법원의 인사 시스템이라고 본다. 그리고 네.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법원 행정체어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거의 뭐 50년, 70년 이렇게 굳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왜 법원 행정처를 줬냐면 대법원장을 그 군사정권이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 통제할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야 대법원장 한 사람을 조종함으로써 다 이제 통제가 네.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법원 그 행정처라는 조직이 이제 거대 조직이 네. 리바이어든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물론 법원 행정처 인사 문제를 한다고 해서 어떤 판사들의 그 판결 성향이라든지 그 개인적 어떤 그 취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 다 바꿀 수는 없겠죠. 네. 선택까지 바꿀 수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법원 행정처를 두고 법원 인사를 맡는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별로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검찰도 인사가 법무부의 검찰국이 하고 네. 또 사법부도 예. 대법원장이 다 인사권을 갖는 인사권을 나라가 거의 이렇게 없다. 너무 법조인들이 무제한적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그러니까요. 권력을 그렇죠. 사실 가지고 갖고 있는 있는 거거든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권 제도 그 핵심의 법원 행정처 제도 이것을 없애서 인사를 네. 다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지 않으면 예. 그 사법부의 현재 그 시스템을 예. 일부나마 이렇게 수정하고 국민적 요구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처도 없애고 새롭게 그 행정무소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로 그렇죠. 누구한테 바꾼다. 인사권을 그러면 네, 주는 거냐 한다는 이게 이제 거니까. 핵심인데 네. 그 인사권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좀 토론이 필요하겠죠. 이걸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할지 그러면 네. 또 사법행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생기면 될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이것이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 할 거냐. 변동성이 커지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좀 더 판사 내부적으로 어떤 투표에 의해서 예. 인사를 할 때 인사 조직을 꾸려서 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인기 투표한다고 또 뭐라고 하겠죠. 근데 어제 제가 법조기자들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법조 팀이랑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술자리에 농담을 했는데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변호사는 기량이 있다 그래도 근데 네. 판사는 서면 다 제출된 거 쭉 분석하는 거 하면 네. 1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AI가 판결 내리는데 어제 보니까 희대 사기 사건이 있었던데 AI로 통장 잔고를 23원밖에 없는 사기꾼이 그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실제인지 김혜성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니 근데 그 그죠. 김혜성 사건은 아니고 이제 네, 다른 다른 사건인데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건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잔고증명 그 선수죠 예, 김혜성 씨는 예. 그 최은순 씨 잔고증명을 해준 거고.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죄 판결을 해버린 건데 나중에 검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 가짜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판사들의 기량이 그쵸. 매우 부족하다. 네.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주면 설마 법원에 거짓 자료 내겠어? 설마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겠어? 이러고 정말 중요한 국면을 멍청하게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버리는 이런 작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와서 정치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치만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지금 어쨌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개혁, 뭔가 어쨌든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안을 맨날 기자들 앞에 서서 한 줄로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엔 사법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70년 된 제도들이 숱하게 많은데 사법 영역에는 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그럼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야 대법원만 가면 다 서울남이야. 서울대 50대 판사 출신이야. 이 구조에서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 인적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도 갖고 와야 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법개혁을 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참여시켜달라고 하는데 니네가 의견이 있어야 참여를 시키죠. 그러니까요.